네,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차 피해 논란 속에 법적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네, 한편 정부가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등을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영미 시인과 고은 시인, 미투 운동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고은 시인이 최영미 씨 그리고 박진성 시인 등 또 언론사를 향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네요.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저희가 정리해 볼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최영민 시인의 이제 폭로가 발단이 돼서 사실은 미투 운동에 불이 지펴지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문학계 거장으로 알려져 왔던 고은 시인이 이제 그 가해자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고은 시인의 실명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게 미투가 워낙 이제 실명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폭로하는 형태로 굳어지게 됐고 결국에는 이제 실명도 공개가 됐는데요. 고은 시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주된 원인은 나의 명예가 실추됐고 나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에게는 각각 1,000만 원씩을 청구를 했고 그 외에 이제 이걸 보도한 언론사들에게도 청구를 했는데 총 액수가 한 20억 원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송은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걸로 바로 이제 개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재판이 개시가 되면 그 기일마다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면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여성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사실은 여성계에서는 많은 미투 폭로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미투의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민사소송을 하진 않았거든요. 물론 그들에게 잘못을 했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라도 사실은 그 당사자들의 이미지와 명예는 다 사실은 실추가 됐고 어느 일정 부분 훼손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투 가해자들로 지목된 사람들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유독 사실 고은 시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법적인 이제 대응을 나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여성단체들에서는 이 자체만으로도 2차 피해다. 가해자로서 반성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논란 속에 이제 오늘 첫 재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재판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앞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사실이었는지 허위 사실이었는지도 여부도 밝혀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이제 명예훼손 자체가 우리가 이제 형법상으로 봤을 때 명예훼손이 사실적시도 있고 허위사실적시도 있는데요. 아마도 사실이냐 허위사실이냐에 따라서 민사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 배상 액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민사재판부에서도 과연 정말로 그런 미투 폭로가 이루어진 그 사건들이 실제로 발생했느냐 여부도 볼 것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은 명예훼손 그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폭로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거 공익적인 목적으로 했다라고 인정이 되면 위법성 조각 사유라 그래서 위법성이 사라지게 되면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를 이제 민사 소송에도 갖고 와 보면 사실은 이러한 폭로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최영미 시인이라든지 박진성 시인 같은 경우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배상 책임은 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그 명예가 실추됐다라고 하면서 폭로가 된 그 폭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 그리고 이것이 공익성의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은 시인 소송 관련 논란을 짚어봤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정부가 올해 안에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연령을 낮추는 게 청소년 범죄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정 부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청소년들이 가해자가 돼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범죄들이 뭐 현격하게 낮아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일단 그 내용을 조금 알려드리면 지금 우리 현행법에 따르면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 14세 미만이면 그럼 내가 아무리 형사적으로 잘못을 범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10세 이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사이는 이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10세가 아예 안 된 그 이하라고 한다면 만 8세나 뭐 9세 이런 나이들은 아예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뭐 보호 처분도 안 받고 처벌도 안 받는 거고요. 하지만 만 10세 이상 그리고 14세 미만은 보호 처분이라 그래서 이렇게 보호감독관을 붙여서 좀 이 학생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라든지 뭐 어떤 사회봉사 명령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처벌이 가능한데요. 일단 지금 나온 것은 형사처벌, 실제로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교도소에 가서 복역을 할 수 있는 그 나이라고 볼 수 있는 만 14세를 만 13세로 낮추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는 사실 뭐 해외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비슷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만 1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만 13세 미만이고요. 그리고 호주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만 10세입니다. 그래서 만 10세가 넘어가게 되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해외랑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뭐 현저히 그 기준이 뭐 너무 높다라든지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워낙 이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그 의지로 보입니다. 과연 효과가 있는가? 이건 뭐 갑론을박이 있을 법하고요. 물론 이제 처벌도 중요한데 사실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대안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일환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와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청소년 비행 예방 센터를 중심으로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것이 효과적으로 보급되고 그리고 실제로 청소년들을 교화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게 한 가지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관찰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너무 어린 그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바로 교도소로 가는 건 역시 이거는 사실상 교화에도 좀 좋지가 않다라는 취지에서 보호관찰 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 내가 말 그대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지도 교육을 받고 그리고 어떠한 보호관찰자가 내 옆에서 이렇게 나의 행동을 좀 봐주고 이런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그런 인력도 더 확충하고 어쨌든 청소년 교화와 교육의 목적을 맞추면 예방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보니까 이 경미한 학교 폭력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공론화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경미한 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하다라는 해석들도 있고 학교 자체에서 은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듬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물론 안전 장치들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폐나 이제 축소시키는 것을 아예 이제 막기 위해서 만약에 은폐하거나 축소했을 때 이게 이게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서 파면이라든지 해임이라든지 이런 중징계를 할 수 있는 그 방안도 마련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그러면 경미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일단은 5가지의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치 2주 미만의 상해여야 되고요. 그리고 성범죄가 아니어야 되고요.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아니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복구가 된 상황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고의적이거나 지속적인 것은 또 경미하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5가지의 조건들을 마련해 두고 이 모든 조건을 충족을 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경미하다라고 보고 그런 경우에 이제 학교장의 그 재량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안을 마련한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우려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정장치가 사실 마련이 돼 있기는 하지만 이 정책 숙려제를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 후에 정확하게 다듬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이 사실은 본인 자체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상담센터를 가서 치료를 받고 뭐 정신 치료를 받고 이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금 나서서 피해 학생들이 이런 어려움을 호소할 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전담 기관을 더 설치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그런 취지로 이제 공립형 대안학교도 새롭게 신설을 해서 학생들이 아예 좀 부적 현상을 보이거나 그냥 기존 학교에 계속 다니기 힘든 경우에는 아예 이 공립형 대안학교로 옮겨서 학업을 마칠 수 있는 방안도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에 있어서는 더 논의를 통해서 좀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네. 주제를 좀 바꿔서 신혼여행 중에 한 남성이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서 이 아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입니까? 이게 일단 뭐 지난해 있었던 일인데요. 일단 남성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22살이고요. 네. 피해자인 여성 역시 만 19세이기 때문에 예. 갓 20살을 이제 넘긴 그런 이제 여성입니다. 근데 예. 남편과 결혼을 해서 혼인 신고를 마치고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을 가서 이 여성이 사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남성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가족들과 유가족과 협의를 해서 일본에서 화장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남성이 얘기했던 것은 이 시신 자체를 한국으로 운반하기에는 너무 비용도 들고 절차도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화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지에서 화장을 했고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 부부가 출국을 할 때 여행자 보험 1억 5천만 원 상당의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했었는데 예. 이 남성이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사망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보험사에서는 우리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더니 남성이 굉장히 이제 낙담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 사실은 그게 시초가 돼서 보험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수사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게 그 남성이 집에서 적어놓은 그 일기장, 그러니까 예. 부인을 어떻게 살해할 것이다라는 그 계획이 담긴 일기장을 확보를 하게 됐고요.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남성을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입건을 하고 재판까지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본인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서 재판부도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인이 범행 대상자의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 전에 사귀던 그래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네. 똑같이 나와 함께 여행을 가자라고 해서 일본 오사카에 출국을 해서 그 여성에게는 이 니코틴을 이렇게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숙취해서 음료에 타서 먹이려고 했는데 이 여성이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은 다행히 사망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똑같이 시도를 했다라는 점도 수사기관이 결국 발견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살인 미수로도 그때 당시 입건이 됐습니다. 네. 이런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성에 대한 이슈까지 오늘 다양한 이슈들 양지민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